자, 이제 127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가 또 이제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이 투자든 개발이든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이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다. 자, 여러분 위험이 제로일 때 여기 2%가 주어졌는데 이 2%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무위험률.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은 국가가 보증한 국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은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다.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불확실성 위험이 있는 거고, 장래 기대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인데,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여기 2%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일 때도 2%고 위험이 몇 프로? 4%일 때도 뭐다? 수익률은 몇 프로? 2%다 이게. 위험에 어떻게 관계없죠. 그래서 위험에 있어서 4%든 5%든 0%든 하여튼 2%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한다.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이것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위험률. 자, 그러면 위험 축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볼록한 이 무차별 곡선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거기 여러분이 중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여기서 시험 지문에 요 뒤에 있는 지문이 중요하거든요. 이 비례란 말이 또 시험에 출제를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비례죠, 비례. 자, 이 비례 관계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출제를 보면요, 뭘로 출제하는 거죠? 반 비례로 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죠. 자,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의 수익률도 이렇게 더 높아지죠. 그림 보세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우리 경제이론에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무슨 관계? 플러스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비례 관계 또는 플러스 양의 관계인데, 그래서 반비례는 뭐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그 두 개는 상쇄가 된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내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우선 요 지문 출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이 지금 4%일 때 요거죠. 자, 위험이 높아질수록 요 대가는 점점 뭐한다? 커진다. 요 대가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바로 뭐죠? 위험에 대한 대가엔 위험 할증률을 말하죠. 위험 할증률. 요 크기를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해.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
예, 그래서 리스크는 위험이고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프리미엄을 뭘로 번역을 했냐 하면은 할증률 또는 보상률로 번역했다. 그래서 시장에 증대되는 요거 뭐에 대한 시장에서 점점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시장에서 점점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 뭐다? 할증률이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대가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요 크기가 또 있는데 요 크기를 우리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죠.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이 크긴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자, 이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할 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공격적이란 말을 써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고 위험 회피도가 큰 것은 보수다. 보수. 위험 회피도가 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이때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자, 이 공격적인 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만큼인데, 보수적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위험, 4%죠. 동일한 위험에서 보수적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 투자자보다 누가?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우선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 자, 무위험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자,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 이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는데, 자,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상승하죠. 무위험률이 2%에서 3% 오르면 요구 수익률도 3% 된다는 얘기, 그만큼 3% 오른다는 얘기인데, 자, 작년 시험에 요거 냈거든요. 작년 시험에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또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데 작년에 요구 수익률 상승한다고 했어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 상승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야. 요구 수익률도 뭐 하락한다. 작년 시험 정답입니다. 그 지문이. 그래서 요 수식의 의미를 알고, 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험 할증률 요것이 점점 여기 높아지면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면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내용이죠. 자, 요 수식에 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투자자는 손해예요. 손해니까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요구 수익률도 더 높여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그러니까 요게 높아지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만큼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진다. 자, 요 수식의 흐름 우선 또 말로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127페이지에 나와 있고, 거기 5번에 6번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을 보면 이 얘기거든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그러면 시장에서 위험이 높다. 그러면 시장에서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점점 위험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점점 높아져요. 자,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거든요.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우리는 일정하다, 변화가 없을 때는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걸 기억을 좀 하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위험 수익의 관계에서 하나 확인해 봤고, 자, 127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수익의 측정이 나오죠. 자, 수익을 측정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위에 표가 있습니다. 128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보면은 그게 확률이 나와 있는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이 수익을 측정할 때는 영업소득은 순수익이죠.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인데, 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기대값입니다. 자,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을 말해요.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 이 평균 구하는 거죠.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뭘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 수익률 구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또 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표가 나왔을 때 그 표를 보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집 가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이 또 있지만 또 뭐를 측정해야 돼? 두 번째, 위험이죠. 하여튼 우리 하면 요 두 가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를 가지고 또 통계적 기법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측정하죠. 자, 이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요 평균이거든요. 평균인 기대 수익률. 자,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것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정규 분포 곡선. 자,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데,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평균에 이렇게 밀집하면 어떻게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평균에 밀집해서 가까이 간다. 밀집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작죠? 작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평균에 밀집하면 그만큼 위험도 낮아요. 요걸 염두에 두시고, 또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넓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지문에 요걸 잘 기억을 하겠다. 계산은 못해도
뭐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이건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계산은 못해도. 자,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라고 한다? 분산이야.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말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표현으로 하면. 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선 계산 문제는 못해도 이제 지문 보고 말로 하는데 만약 표가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표가 나오고 해석하는 거. 여러분 그 표 주어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오피스 빌딩이고 기대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아파트이다. 또 2번에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문이 구성돼서 5번까지 나와요. 표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런 문제는요. 답은요. 우리가 뒤에 있어요. 앞에 없어.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부족하다. 풀 시간 없다. 그러면 찍어야지. 딱 4번을 찍든 5번을 찍든. 근데 우리 개론 시험에는 어떻게 돼요? 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시간 없으면 여러분 그거 풀려면 여러분 한 2, 3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 표 주어지고 1, 2, 3, 4 말로만 해석한 지문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 개론 시험에 지금까지 다 정답은 5번이었다는 거. 시간 아껴야지.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요령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 나중에 한번 그런 문제 다뤄볼 겁니다. 많이. 자, 우선은 계산 이제 관련돼 있어서 이 변이계수라는 용어나 또 작년에 또 출제한 용어죠. 또 보면은 변이계수 또는 뭐라고 하죠? 거기 보면 변동계수 또는 분산계수 뭐 말이 비슷한 말이 많아요. 변이계수, 변동계수, 분산계수 뭐 같은 용어인데 용어가 좀 어려워. 변이. 예? 그래서 이것은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낸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인데 그러면 분모는 기대 수익률 단위 1%죠. 1%당 위험. 위험은 뭐 갖고 측정? 표준 편차. 갖고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표에 한번 보세요. 그 투자 대상 보세요. 아파트 한번 볼까요? 아파트 기대 수익률 얼마? 5%. 표준 편차 2%. 그럼 얼마? 5%, 2%니까 5분의 2니까 얼마? 0.4. 계산되죠? 설마 그 계산 못할 수가.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게 공식이 생각 안 나서 그럴 뿐이지. 그럼 계산은 쉬워요. 그런데 그 보면 아파트가 뭐에 비해서 거기 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뭘로 상가 오피스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야 상대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 여러분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 뭐다? 표준 편차다. 그럼 시험 문제에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가장 낮다 하면 이것도 해석이 뭔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상대적인 말이 들어가면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한다. 그래서 이 변이계 수익값이 작다. 여러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낮을수록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이계 수익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 역수는 뭐죠? 요 역수. 변이계수와 역수는 말 그대로 역수로 가야 되니까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그러면 시험 지문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딱 떴는데 여러분요 앞에는 다
도망갔어. 뒤에 요것만 보는 거예요. 막 시험 문제 보면은. 오이함 한 대에 나가면요. 요 기대 수익률만 보면 안 돼. 앞에 요게 있습니다. 예. 오이함이 뭐죠? 분모로 가는 거예요. 오이함 1%, 표준 편차. 오이함 1%당 기대 수익률이 어떠한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돼요? 역수니까 위험 1%랑 기대 수익률은 뭘수록? 높을수록 뭐다? 유리한 투자가 되겠지. 역수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 확인 또 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에 또 변이계수 지문이 또 떴습니다.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변이계수의 개념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험 관리 방법 128페이지 보시면은 위험 관리 방법 보면은 4가지가 나오죠. 위험의 정가,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뭐를 자주 넣냐면 위험의 정가를 많이 해요. 정가. 조세의 정가가 있듯이 위험의 정가, 위험 떠넘긴 겁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주택 소유진 임대인은 손해를 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인상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정가를 시켜요. 정가. 또 잠재적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여러분은 제3자인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여러분 또 위험을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떠넘겨.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 요즘에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게 있어. 하루에 한 10통은 오는 것 같아. 치매보험. 요즘 왜 그치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전화 오셨더래. 요즘 뭐 별 병이 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오늘 뭐 이제 치매보험, 여러분 중개사 공부하면 치매 걸릴 염려가 없어. 머리 쓰시잖아요. 손해가, 여러분 치매는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 손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 아프잖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그건 공부 안 하다가 한 게 아니라 손해가 안 쓰다가 쓰니까 아픈 거예요. 병원 가면 물어봐요. 머리 아파서 왔다 가면은 중개사 공부하시니까 물어요. 예? 아, 병원 가시면은 그만큼 여러분 머리를 안 쓰다가 쓰시니까 그래. 손해가 열리면요, 치매는 15년 예방돼요. 중개사 공부하면 치매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머리 많이 쓰시니까. 쓰지 않고 단순 일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뉴스 보면 또 요즘 많이 하대. 원청업체, 하청업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또 하청 계약을 체결해. 우리 저기 건설이 많거든요. 건설에 하청 또 재하청 주고 막 하는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청업체는 누구에게? 하청업체에게 위험을 떠넘겨요. 또 니스 계약 요즘 또 체결 많이 한대. 이 니스 계약도 체결하면은 기업은 니스 회사에 또 니스에 따른 위험을 뭐 한다? 또 떠넘기는 거. 다 위험의 정가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위험의 회피는 손실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안전한 자산. 그래서 투자 원금을 잃지 아니하고 뭐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시킨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고 어디에서만 안전한 자산인 국채 이런 데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위험의 뭐다? 회피야. 이런 건 위험의 회피. 자, 그리고 위험의 보유는, 자, 위험에 따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겠다. 보유는 스스로 부담하겠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다. 외부적 요인에서 이때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발생 횟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거기 뭐가 나오죠?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 포트폴리오, 예? 우리 분산 투자, 예?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게 위험의 통제예요. 근데 민감도 분석은 개념을 많이 출제를 하죠. 민감도 분석은 개념을 많이 출제합니다. 자, 어떤 개념? 우리는 투입 요소, 투입 요소인 뭐 임대료의 변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임대료의 변화, 전체 면적 중 어떻게 돼? 임대되지 않은 면적, 공실의 비율이라든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 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부동산 보유 기간, 뭐 이런 것이 투입 요소인데 이것을 하나만 변화시킬 수 있죠. 임대료만 변화, 아니면 여러 개 변화시킨다.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결과 뭐에 영향을 줄까요?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뒤에 가서 여러분 배우게 될 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 같은 이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앞에는 뭐죠?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하고 뒤에는 무슨 변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를 무슨 모형으로? 회귀 모형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무슨 모형으로? 회귀 모형, 회귀 분석법,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는 모형인데 이 개념을 시험에 진짜 많이 내요. 민감도 분석 개념 자주 출제되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또 위험한 투자만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뭐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보면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자, 투자 안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보다 낮게, 진짜 보수적 분에 가능한 한 미래의 수익을 낮게 예측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보수적 예측 방법에 의해서 투자다. 우리 보수적으로 할 때는요, 특히 경기 침체 시 많이 해요. 보면은. 자, 여기다가 또 위험 조정 할인율. 2년 전에 또 정답으로 물었던 용어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거거든요. 요구 수익률, 여기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이 얘기거든요. 요거는 요거.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뭐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부동산 가치를 낮게 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뭐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시험에 벌써 낮은으로 3번 출제한 거예요. 높은 할인율, 낮은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말을 바꿔버리죠, 지문을. 자, 우선은 시험 문제 보면요, 여기서 표를 이용한 문제 출제할 수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또 출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위험 수익의 관계, 위험 관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위험의 개념, 수익률 개념 묶어서 하여튼 한 문제 출제를 해요. 요즘 종합적으로 출제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129페이지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1952년에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마코 이츠라는 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마라. 이런 격언을 이분이 설명하면서 했어요. 바구니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지. 그래서 이걸 빗대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투자하면은 위험이 너무 높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뭔다?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 그럼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바로 뭐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 여러분,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뭐하는 관련 없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과는 관계없다. 뭐를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좋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나올 때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 원래도 한 문제 나올 텐데, 나올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론을 내는데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 이쪽을 또 출제를 하죠. 지문상에.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과 이 개별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이거든요. 이 상대적 투자 비중, 이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총 투자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 나중에 표를 위해서 계산한 거 연습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은 시험 문제 작년에도 냈죠. 27회도 나오고 하여튼 정답으로도 많이 묻는 문제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있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은 이렇게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요?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무슨요? 총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총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지금 작년도 그렇고 27회, 29회 그 두 번 출제된 지문이 요거거든요. 그때 요걸 출제했어요.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보면 개별 부동산, 요 지문이 나왔거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요걸 출제했는데,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은 피할 수가 있는 위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때 피할 수 있는 위험.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나만 정확히 암기는 해놔야 돼. 하여튼 요거 답을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반대로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밑에 체계적 위험. 요거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에요. 여러분,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 체계적 위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요거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또 시험 지문에 출제하는 건 또 요것도 출제하시면 이제 요거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통계적으로 뭐가 줄어들어? 요거 줄어들잖아요.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요? 예, 그게 출제하는 거야. 체계적, 그래서 지문의 말을 바꾸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이
요게 줄어들면서 뭐가 줄어들고 있다? 총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그 지문을 또 많이 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통계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죠? 0.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0까지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자산의 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자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요 체계적 위험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시장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요거하고 상관계수는요, 요거 자주 보셔야 돼요. 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이계수, 상관계수 하니까 상관하면은, 만약에 상관하면 뭐가 있겠죠? 두 개가 나와야지 상관이 있나 없냐 물으려면은. 그래서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뭐죠?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지문이 나와요. 수익률의 움직임이란 말이 나왔다 하면은 뭐다? 상관계수를 떠올리면 돼. 지문상에, 그 보기 지문상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나오면은 상관계수를 묻는구나. 자, 상관계수는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계산 문제는 안 내거든요. 왜냐? 통계적 기법인 공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 내요. 그래서 우리는 범위만 물어. 이 범위만 물고요. 우리가 오늘은 범위까지만 보는데 다음에는 그림 또 있어. 그림. 이런 그림을 또 하나 그려야 될, 그 그림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모의고사 치고 나서. 틀려야 그 기억이 오래 남지. 자, 상관계수는 계산하면 요 범위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뭐다? 극단적인 값. 이때는 앞에 뭐를 붙이냐? 완전자를 붙여버려. 완전한 마이너스니까 완전한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자산의 구성하고 있는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음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근데 아까 늘 얘기했지만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하고 있으면서. 근데 또 플러스일 땐 또 뭐죠? 여기 앞에 또 완전자를 또 붙이면 되지. 완전한 또 양의 상관관계. 완전한 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또 이때는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그냥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제거가 안 돼요. 체계적 위험도 제거 안 되는데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여러분 위험 분산 효과.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이걸 말을 이상하게 출제마다 달리 쓰더라고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 위험 절감 효과, 위험 회피 효과. 하여튼 출제마다 이렇게 말을 달리 씁니다. 대충 보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그러면은 어느 게 좋아요?
플러스 1로 올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서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서 좋죠. 왜? 비체계적임이 점점 어떻게 돼?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위험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위험이 많이 제거되니까 효과는 커져요. 그럼 반대로 뭘로 갈수록 플러스를 가면 위험이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관계수, 또 이것도 한번 출제했는데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 플러스 값을 갖느냐. 예? 이때 이 수익률의 움직임, 수익률의 이 움직임을 보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자, 이래서 한 자산의 수익률이 뭐한다?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한다.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하면은 반대로 변동하거든요. 이때는 상관계수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뭐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또 다른 자산도 수익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여기는 반대로 변동, 여기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느냐, 반대로 변동하느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가는 커질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그걸 이제 OX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지문상에. 말을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본 시험관. 자, 계산 문제는 안 내고요. 하여튼 요거 잘, 내용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포트 우리 관련해서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영역은요, 선택이 가능한 영역.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R2다. 이게 5%다. 위험이 5% 주어졌어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선택이 안 돼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최고의 요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하죠?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요즘에 보면 이걸로 출제를 많이 하대요. 효율적 프론티어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가끔 이것을 프론티어를 효율적 뭘로?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 건데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인데 뭐 한다? 지금 그림에서 봐도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에요. 우상향하는데 시험에는 또 뭘로 출제해보냐? 우하향으로 출제해요. 오른쪽 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유도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27에는 또 이유를 했죠.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더 부담해야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무차별 곡선인데,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요점 여기 R1이다. 3%다. 자, 위험이 3%일 때 요거 기대 수익률이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A점, B점 하면은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A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B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B는 선택이 뭐다? 요거 벗어나잖아요. 요 영역 벗어나게 선택이 불가능해. 그러면은 문제는 B와 만족이 똑같은, 투자자의 만족이 똑같은 점이 요거잖아요. 요 점에서 선택인데 다 불가능한데 딱 하나만 선택 가능한 게 있어. 이 점. 이 점만 선택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이 A점이나 또 C점은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A씨는 선택을 안 해요. 왜냐? A씨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B점을 지나는 D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죠? 만족이 더 높기 때문에 만족이 낮은 A씨보다 만족이 높은 뭐를 선택? D를 선택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차별 곡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점이 아닌 뭐죠? 접하는 점. 접하는 점에서 뭐가 달성되고 있다?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이건 뭐? 보수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을 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우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면은 여러분 131페이지에 투자자 A는 뭐다? 공격적이고 투자자 B는 뭐다? 보수적.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원래 한 문제 또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32쪽 보시면은 또 우리 뭐가 나오죠?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 나오는데, 요 이제 배우시게 될 수식이 또 거기에 나오는 게 있죠. 한 페이지에. 이 내용은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전 세계 공통적인 수식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전 세계 공통적 수식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매년 출제를 해요. 그 수식 거기 132페이지에 나오는 수식은 하여튼 매년 출제되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우리가 5회부터 5, 6, 7, 8, 9 최근 5년 동안 이론만 내고 있다. 말로만. 그전에는 막 계산 문제도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말로써 출제를 하고 있어요. 계산은요 평가이론에서 내고. 그래서 요 수식은 하여튼 두 문제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한쪽은 평가에서 계산 문제, 또 한쪽은 그냥 이론으로 출제합니다. 올해도 말로써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